어떤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묻는다면 국제 무대에 어떤 능력을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내의 언론이라든가 특히 야당 또 반대파 진영 국민들과 같이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같이 공론화를 위해서 국제적인 문제를 하나씩 서로 이것을 같이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. 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? 그 성과는 이겁니다.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도 촘촘히 국내 정치와 국내 현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, 솔직하게. 뭐 국위 선양한다 그래가지고 가서 멋있는 모습 보이려고 그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교적 실적이 많았는데 국내의 어떤 이 갈등과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쉽게 보내버린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국제적인 이 외교적인 문제를 할지라도 국내 정치와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좀 솔직 담백한 기본 공통적인 그 요구사항은 통합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물론 이제 항상 결과가 번번이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만 해도 어떤 지역 갈등이 아주 강할 때 지역주의라는 어떤 갈등 구조가 있었잖아요. 또 지금 남아있는 보수진보라는 것, 이념적으로 갈등 구조. 그래서 탈지역적이고 탈이념적인 부분까지 갖출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자를 또 국민들이 이번에 뽑을 겁니다. 분명히. 대신 그 뽑힌 사람이 그 처음에 어떤 그 당선된 그 어떤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정치를 해가면 이제 또 성공한 대통령으로 오랜만에 한번 나타날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헌법을 바꾸자 저도 헌법 바꾸자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만은 일단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민들은 통합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분명히 뽑을 것이다. 또 그런 사람이 분명히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바로 그 당선자가 그 차기 대통령이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우리 사회가 계속 갈등 구조에서 조금씩 저는 벗어날 수는 있는 저는 문제라고 보고 내년 대선도 첫 번째로 꽂히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민생이 뭐 제일 중요하게 하겠지만 역시 국민 통합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아마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정권 재창출될 가능성이 높다. 왜냐 방금 말하는 그 40%란 것 때문은 아니지만은 문재인 정부에서 현재 몇 가지 사항만 유의를 하고 간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100%가 너 잘못 뽑았다 라고 가는 상황은 아닐 거라 봐요. 아,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영원한 대통령이야 라는 수치가 40%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보들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냐 없냐라는 정책을 내놔야 되거든요. 근데 정책을 내놓을 때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되는 정책, 안정성이죠.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조언이나 이것을 고칠 수 있다면은 기본은 끌고 가되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이것을 야당이 아주 문제면 야당이 다 뜯어 고쳐줘야 되거든요. 근데 내부적으로 뜯어 고쳐줄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이 우리나라의 그 신년 텀이라는 게 그게 있어요. 그것만 지켜준다면은 안정을 희구하는 것이 투표의 심리입니다.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. 그래서 미국도 재선을 못한 경우가 드물어요, 대체로.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있고,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렇다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워낙 막강하면 거의 가능할 수가 있는데, 야당이 이제 불행하게도 슈퍼스타는 있어요. 뭐 윤석열이니 또 뭐 최재형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슈퍼스타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야당의 이 진영이 아직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국민의 힘으로만 하려는 약간은 좀 이 소극적이고 폐쇄적이고 수구적인 또 집단이 있고 벌써 힘을 다 가진다고 생각하고 또 바깥에 있는 범야권들은 그게 아니다. 같이 하나로 합치자. 뭐 이게 쉬운 게임이 아니거든요. 왜 쉬운 게임이 아니냐면 총선을 앞두고는 가능해요, 이게. 근데 대선을 앞두고는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된 게 캠프가 당보다 더 우로 가거든요. 그렇죠. 캠프가 더, 그렇죠. 근데 그 전에 이거 빨리 정비가 돼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제가 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무슨 누가 나가서 탈당해 당 만들고 이런 구조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? 이 안정감이 생겨 있단 말이에요. 반면에 국민의힘은 어떤 후보, 그러니까 이쪽에 뭐 이낙연이나 이재명보다 뭐 정세균보다 훨씬 후보가 나올 수도 있어요, 사실은. 야당은 그런 변화폭은 많습니다. 그러나 이 소위
1대1 구도로 갔을 때 범야권, 보수진이라 칩시다. 보수 중도까지 그걸 하나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너무 약해요. 나는 그걸 이제 사실 언제 보여주셨었냐면 경선 시작되기 전까지 보여줬어야 돼요. 이미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야권도. 이런 측면에서는 이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뭔가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좀 늦어지고 있다, 엉클어지고 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정권 재창출을 뭐 희망한다 차원이 아니라 재창출될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본 거죠. 국민의당은 저는 슈퍼스타 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국민힘 쪽에서는. 왜냐하면 우리나라 여야 1대1 구도는 항상 만들어지기 때문에. 그런데 이쪽 힘이 범야권으로 가져야 되거든요. 범보수 내지는. 그 구심점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. 지금쯤은 그 힘이 생겼어야 되거든요. 이 역대 대선 때 보면은 그걸 느끼게 돼요. 이길 때, 이명박이가 이겼다, 노무현이가 이겼다, 뭐가 이겼다 보면은 그 당시 당을 보면은 계속 이렇게 이 어떤 구심력이 확실하게 있는. 그랬을 때 이제 서로 1대1 구도라도 정권 재창출의 힘이 후보가 아주 강하지 않는 한은 약해질 수도 있다. 물론 저는 이제 여권이 후보를 만들었는데 후보가 자기 능력을 발휘 못하면 그건 언제 전국 개천 될 수는 있죠. 저는 이제 보는 포인트가 이제 아직 누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? 또 그 당시 뭐 이재명, 이낙연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무슨 뭐 홍준표 되든 그 당시 그네들의 모습도 틀리잖아요.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는 없고 여권과 야권을 보는 거죠. 재창출이냐 교체냐 이렇게. 후보가 이제 완성이 되면 이 더불어민주당 훈련이 돼 있어요. 그 후보로 다 쏠릴 수밖에 없어요. 권력이 속성이 그렇습니다. 재창출하면 그 다음 권력 때 내가 어떻게 살 건가. 권력을 안 잡은 사람들은, 새롭게 만든 사람들은요,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얼마나 강해지도 모르고 막 배신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러나 집권당이라는 게 그래서 재창출, 재집권이라는 것이 안정적으로 가고 이건 비단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더라라는 거죠.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5주인가 연기가 됐지 않습니까? 그러면 지금 기간이 다시 재충전의 기간이라고 봐요. 다 똑같죠. 똑같은 상황에서. 그래서 각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선 시작됐을 때 어떤 이 경쟁 구도로 나갈 건가, 경쟁력을 가지고 갈 건가. 딱 해볼 때 이제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추미애 후보, 김두관 후보, 박영진 후보는 좀 약간 세모입니다만은 거기까지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이쪽에 이제 왜 서민이라느냐? 그러면 정세균 후보는 방금 이야기한 박용진이라든가 추미애 후보도 훨씬 낫느냐? 지지율로 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정세균이라는 그 후보를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낙연과 이재명이 양자 간의 어떤 진영 대결에 들어갔단 말이죠. 들어가서 이 위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. 그러나 이게 이제 이대로만 간 게 아니라 소위 어부지라는 것도 있잖아요. 이제. 둘 간의 싸움이 너무나 지나쳐가지고 그 틈새에서 집권당의 후보로서 안정성, 그때는 이제 안정성을 요구한단 말이죠. 이 두 사람도 안정성 못지않게 계획성도 있는 사람 아닙니까? 이보다 더 계획성 있는 사람이 있을 수는 없어요. 이재명 때문에 더 이상 계획성이 있을 수 없고 또 이낙연 때문에 더 이상 안정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. 나머지 세 사람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.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게 하나의 경우수입니다. 경우수 너무 무시하면 안 되니까. 그러나 경우수는 그대로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. 근데 둘이서 이제 아주 부딪혀가지고 정말 이 회생 불가할 정도로 서로가 상처를 입혀버렸다. 할 때는 이제 정세균의 기회로 저는 올 수 있다고 봐요. 왜? 유일하게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후보로 집단적으로 표를 이동하는 상황. 아주 그때는 막 대단한 상황일 거예요. 그거 저는 외에는 둘 간의 싸움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근데 둘이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가 서로 둘 다 죽일 정도로 싸울까? 같지는 않아요. 뭐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아까 경우수를 두는 건데 그 정도로 지금 저는 법여권을 보는 것이 물론 이런 말에 대해서 다른 진영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그러냐 보면 뭐 나도 계속 토론을 해야 되지만은 아마도 이 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한 부분도 이제 많다라는 거고 저는 야권이라면 이제 국민의힘하고 야권하고 이제 두 가지 분류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. 중간에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한편으로 봐서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.
이거 현직 검사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? 검찰총장. 현직 검사가 정치권에 와서 이 정도 적응하고 있다고 대단해요. 검사들한테 미안하지만 현직 검사에 충실했다면 이 적응하기 힘듭니다. 물론 이제 그 적응에 많은 파열음이 이제 생기고 있지만,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. 자, 저 사람을 이 혁띠로 쓰자니는 좀 부족하고, 대님으로 쓰자니는 또 그것도 충분하고, 뭔가 이 대통령 감으로서 어떤 물건은 되는데 끝까지 완주를 할까에 대한 또 회의적인, 그게 이제 윤석열 저는 후보라고 보고, 그러나 이제 윤석열 후보는 정말 여러 가지 이제 경우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즉, 지금 현재 뭐 정치 뭐 외연을 확장한다 그래가지고 국민의힘과 관계 없는 범야권 인사들을 쭉 만나왔잖아요. 안철수부터 쭉 해가지고. 그래서 중도층을 형성하는 모습을 본인이 하려는 노력. 저는 이것은 쉽지 않은 판단이거든요. 물론 이것이 제대로 판단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, 그러나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뭐 20%대 뭐 이렇게 10%대로 간다 하지만 하여튼 그 야권 후보에서는 가장 많은 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대단하다고 보고, 경선 방식을 어떻게 해 가냐에 따라서 저는 가장 그래도 대통령 후보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저는 두 명을 고르라면, 야권 두 명을 고르면 한 명이 1등, 2등이 아니라 장외 주자로서는 윤석열이다 라는 생각이 방금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와, 또 이 바깥 지역에서의 어떤 이렇게 해서 단일화 과정, 범야권 단일화 과정까지 최소한의 지지를 유지하면 과연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?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할 가능성이 꽤 높다. 왜냐하면 매우 매서운 바람들이 부딪혔거든. 그걸 아직까지 무너지진 않고는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윤석열의 정치 실체가 서서히 이제 사라지지 않고 아주 유지는 돼 있구나 라는 것. 물론 이제 디테일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지 문제점은 많죠. 이제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어쨌든 야권에서 중심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전체라고 볼 수는 없어요. 전체가 돼도 사실 좋지는 않은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약해요. 이 단일화라든가 이렇게 범야권, 범보수를 이끌어갈 만한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걸 딱 드러났잖아요, 이제.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시계만 돌고 있단 말이죠. 그럼 여기서 후보가 하나 나온다 이거죠. 그러면 최재형이 감사원장, 그 후보라 칩시다. 후보가 들어갔는데 이분의 지지율이 과연 계속 상승세로 갈 수 있을 것인가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빠져버리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. 그러나 윤석열이 있는 한은 윤석열 표 일부만 가져올 뿐이지 한계 저는 있다고 봅니다. 한계가. 그건 역시 그야말로 그 국민의힘 내부 사람 있잖아요. 홍준표, 유승민, 원희룡. 저는 유승민과 원희룡은 불행하게도 굉장히 이 국민의힘에서는 버리기 아까운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둘이 좀 비슷해요. 겹치는 게 있단 말이죠. 한쪽 확 쏠려버려야 되는데,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것.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현재 구도에서 예측을 하자면, 현재 구도대라는 건 아니고 예측을 하자면 윤석열과 홍준표가 범야권의 양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. 뭐 이제 여권이 이낙연과 이재명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. 탈원전이 그렇게 중요한 유일한 이 접점 있는 그런 정책도 아니단 말이죠. 그런데 그래서 나는 감사원장을 그만둔다라고 끝남나 모르겠어요. 그것도 사실 문제 있지만. 그래서 난 출마하겠다. 그래서 나는 입당하겠다라는 그 과정을 보면서, 글쎄 이것은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도 지적하고 싶지만은 난 최재형 원장이 좀 독특하다. 대한민국 풍토가 저렇게 해서 이 공직에서 바로 출마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헌법 정신에 좀 어긋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, 또 하나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. 그 대통령 후보는 엘리트를 뽑는 게 아니에요. 근데 스토리가 너무 없어요. 미안하지만. 예를 들어서 병역 모범 가정에다 요즘 군대 안 갔던 집안이 없으면 거의 다 갔다 왔죠. 그 다음 또 한번 보십시오.
뭐 입양을 얻었다. 그건 개인 미담이죠. 근데 자랑거리 그거란 말이에요. 국민들은 그렇습니다. 그 당연히 국회의원 숫자도 중요하지만 숫자만 하고 싸우면 뭐합니까? 저끼리 치고받으면 국민들이 제일 싫어요. 지도부가 싸우는 거. 또 싸우냐 하거든요. 그런데 뭐 의석이 100석이 좀 뭐 약간 안 되죠. 하여튼 100석 가지고도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룰에 딱 정해서 딱딱 만들어내야지. 뭐 반짝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다투어서 나온 사람, 관심이 많다 언론들이 거기에 또 이 전체가 흔들려 보거나 또 가리워져 있는 이런 모습은 정상적인 아니죠.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4년 연임제라면 심판도 해요. 회고 투표를 해요. 총선 같은 경우는 중간 심판 이런 거 하는데 대통령 선거는 이 전망 투표입니다.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할 사람인가를 갖다 뽑는 선거거든요. 결국은 그렇게 가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아젠다, 의제를 끌고 간 사람이 된다. 네거티브 갖고는 안 된다라고 이제 했던 것이고, 아까 그런 후보들의 이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어떤 그 전망적인 이 비전 제시가 전혀 없잖아요. 물론 몇 마디씩 하긴 해요.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. 뭐 법치주의가 됐으면 좋겠다. 뭐 어쩌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어두운 면을 나는 알고 있고 그걸 갖다가 박차고 나왔다. 뭐 쫓겨난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나왔다. 회고적인 측면에서는 스토리가 있어요. 우리나라가 옛날엔 지역적인 거였고, 그 다음에 이념적이었다. 뭐 그에 뭐 깔려 있겠지만은 양자 대결 구도 가는 게 대통령 선거에 가난하는 그렇습니다. 이제. 그렇다고 보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 되든 야당의 이제 후보가 된다면 이제 그 사람 중심으로 갈 수가 있지만 이제 문제는 표는 그렇게 쏠린다 할지라도 선거를 치러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구도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누구 하나가 총지휘를 할 수 있는 고수는 여권인데 야권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게 아니단 말이죠.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하다가도 수틀리면 하룻밤새 적이 되는 것이 정치권인데 대선이라는 걸 앞두고 이런 게 있습니다. 이제 이 착한 유권자 내지는 정말 로얄티, 충성도가 강한 유권자들은 내 진영에서 꼭 대통령이 돼야 돼. 이런 게 있어요. 이것 때문에 표가 등등하게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정치인들은 또 달라요. 이번에 우리가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 교체를 못한다 할지라도 내에게 몇 프로의 지지가 있다면 이번에 나가야 된다.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 만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. 그 당시 2012년에 그냥 떨어지더라도 완주하고 떨어졌으면 달라졌을 텐데요. 이게 뭐 덕담이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했다고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. 그런 식의 것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. 아마 그 말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도 동의했을지도 몰라요. 맞아요. 내가 그때 미국 갈 게 아니라 단일화 할 게 아니라 그냥 나왔어야 되는데요. 라는 것. 그게 또 다른 사람으로 지금 재연되지 말한 법이 어디냐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되려면 정권 교체를 위한 국민들의 열망도 중요하지만 그 끌고 가는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. 우리가 어떻게 할까? 그러려면 하나 쪽으로 계속 쏠리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 눈에는 이런 구도라면 또 꼭 구도, 뭐 1대1 구도를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여권과 야권 진영의 상황이 전국, 소위 말로 형국이라는 정치 지형이라잖아요. 정치 지형이 이 모양이라면은 정권 교체까지 가기로서는 몇 가지 고비가 있는데 벌써 첫 고비부터 문제 있는 거예요.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고 또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고 괜찮은 후보가 나와야 되고 우리 시민단체들이 보면은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한 시민단체가 많아요.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통일부라든가 요새 통일부 없애자고 한 말이 진짜 통일부 진짜 일 안 하거든. 뭔 일 하는지 모르겠어. 정말로 뭐 북한의 어떤 고아라든가 또 무슨 생리대를 보내기 운동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. 그렇게 북한 정부는 모르는데 민간인 사이드 지원받은 거 북한도 모른 척이 받아들여요. 모를 일 없겠죠. 그렇죠. 그런 걸 활발하게 한다든가. 근데 그걸 또 승인 얻으라거든 또. 또 통일부를 또 그래도 어떤 애들은 좀 배웠던 애는 유엔 제재 대상에 들어간다는 안 들어간다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. 토론하자면은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는. 만약 엊그저께 무슨 사실 난 질병청을 따로 독립시킨 거 안 좋다고 보는데 이 질병 관리 잘 못한 것 같아, 방역 관리를. 내가 볼 때 그 전체 시스템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이번에 막 그 뭐 50대들 백신 맞는다고 할 때 혼선 붙이다가 한 번 나무라니고 딱
정상화 되잖아 이제. 통일부에 대해서 진짜 보고 제대로 받아야 돼요. 야당에서 왜 일 안 한다가 야당의 공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봐도 안 하거든. 우리 헌법도 봐요. 남북 간 평화 통일화 돼 있잖아요. 근데 평화 통일이란 방식이 또 틀려버리거든요. 그걸 만약 단론식으로 하면은. 근데 그럴 때 평화 중에 요건 똑같이 합의 볼 수 있는 사안들이 있단 말이죠. 근데 남북 문제 얘기하면 이상하게 남북 문제 하면 들뜬 사람들이 많아요. 뭔가 나사가 풀리고 좀 미안하지만 약간 사기성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. 뭐 내일을 해서 뭐 기차가 다녀가지고 저기 시베리아까지 가겠다. 그게 지금 남쪽에 상상이 가니까 일단 국민들한테. 나는 그런 방식의 이 접근자는 비실용적이고 쓸데없는 이상한 이념을 가진 자들이 남북 문제를 해결하니까 해결이 안 되지. 그러니까 현실 감각을 가지고 그래서 누가 봐도 야, 이 문제는 북한이 좀 양보해야 될 것 같아. 또 남쪽에서도 이쪽 북한 요구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아. 이런 이야기를 갖다 서로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북한 주민이 남한을 좀 좋아하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. 독일 서독이 통일됐을 때 가장 큰 힘이 뭐였냐면 독일 주민들이 서독을 좋아했어요. 왜? 믿음직한 존재고 잘해주니까. 결국은 뭐 잘해줬다고 해서 동독이 잘 살았어요? 그게 아니잖아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도 통일이 되려면 그 주민들이 투표를 최소한 해줘야 되거든. 동독도 투표했어. 왜 예를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적개심을 불어넣어갖고 남쪽을 미워하게 한다 할지라도 계속 우리가 훈풍이 들어가면 북한 주민 알잖아요. 그래 우리 궁색하게 굴 필요는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이 정도 말 수준이라면은 누가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거부감을 갖겠어요?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만들어낸 말이 생산적인 북한 정책을 쓰자. 대북 관계도 용어가 안 좋다 그랬어요. 마치 그 적대적이고 무슨 대립적인 용어가 들어가니까 대북 정책일까 아니라 북한 정책으로 하자. 그러면 분야마다 많아요. 뭐 서로 교류할 것이 특히 이제 문화, 예술, 체육 같은 경우 타성에 젖어 있단 말이죠. 그러면 통일부는 왜 있느냐? 그러면 통일 딱 뭐예요? 국방부는 전쟁 났을 때 전쟁으로 이기기 위해서 는 거고 통일부는 뭐예요? 남북 교류를 한 것이 우리 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고 적정한 선에서 계속 전문적인 관리를 해주고 북한에서 볼 때도 통일부는 저쪽 통하면 뭔가 합리적인 결정을 해 라는 게 대한 그게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사실 한번 대통령이 한번은 점검을 해야 될 지금까지 최악인 상태와 최상인 상태가 있다면은 좀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소위 구조 조정을 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북 정책을 나는 이제 북한 정책의 표현을 쓰지만 하나씩 해가는 것이 나는 이제 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평범하게 가자는 거죠. 그 평범하게 가면 굳이 정치적으로 동원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탈정치가 돼요 이게. 남북 간의 적대감을 해소할 필요는 있잖아요. 해소하려면은 서로 막 그 대등한 입장에서 만나고 대화 나누는 방식도 있고 또 우리가 압도적으로 잘 살면 잘 살고 우리가 그쪽한테 끊임없는 민족의 애는 보여주고 있으면 그쪽에서도 우리를 굳이 싫어할 필요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적대감을 갖는 것 가질까요? 그러면 그걸 찬성한 사람 나 그 사람 나 이제 동의하고 싶잖아요. 아무리 우리가 토론을 갖다가 무한대 한다 할지라도 그럼 적대감을 해소한다. 그러려면 역시 가능한 선언에 대해서는 교류도 하고 또 그쪽에 대한 실체를 알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나오냐 저는 그 다음 단계는 합치자 할 수도 있고 우리 평화롭게 공존하자 괜히 합치면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합치면 오히려 그거 갖다가 뭐 통일되고 뭐 비용 많이 들어간다 할 수도 있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말이 합친 거지 그 흡수 통일된 거나 마찬가지다 자기들 실질적인 어떤 그 자결권 같은 게 다 사라진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. 북한도 오히려 싫어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서로 이제 이 뭐 연합제이든지 뭐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이제 그런 거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적대감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전쟁이라든가 무력 충돌을 갖다가 0에 가까울 정도 제로화 시켜놔야 된다. 그건 우리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이 전쟁이 잘 곧 벌어질 것 같다면 누가 투자합니까? 누가 놀러 와요? 미국 같은 경우 결국은 모든 선거는 이 스윙보터
스윙 스테이트, 보팅 스테이트 왔다 갔다 하는 그 주가 결정하잖아요. 어떨 때는 공화당, 어떨 때는 민주당 혹은 백중세. 거기서 이제 결정을 한단 말이죠. 미국도 어떤 데는 막 민주당, 골수 민주당 있고 뭐 그러잖아요. 우리도 이제 그건 있을 수 있고, 그러나 나머지 국민들이 다른 기준을 떠나서 내 삶에 도움이 된 사람. 그럼 내 삶이 뭔 삶이냐? 뭐 가난한 자를 위하여, 부자를 위하여, 그건 각자. 이제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선거 결과 보면 그 시기에 국민적 판단이 되는 거죠. 그러면 그런 생각만 가지면 후보자들이 그것을 가장 많이 얻기 위한 행동을 해요. 합리적인 선거운동 방식이고, 그래서 나는 이제 100%나 신뢰하는 게 뭐냐면, 나는 대한민국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야권이든 여권이든 가장 바람직한 후보가 결정된다고 봅니다. 되고 3월 9일날 투표할 때도 우리 국민들은요, 그 중에서 제일 나은 사람을 대통령 뽑아요. 100% 그렇습니다.